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금 순천은 날씨가 어때요? 요즘 날씨가 미쳤더라고요. 그죠? 비가 막 갑자기 쏟아졌다가 멈췄다가 천둥번개가 쳤다가 그래요. 덥기도 엄청 덥고, 그죠? 네, 맞아요. 올 여름 정말 특별합니다, 그죠? 앞으로 계속 더 특별해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그래도 이렇게 상큼한 채연쌤이 얼굴을 보여주셔가지고, 우리는 행복해요. 아직 상큼하다는 말을 들어도 되는 나이인가요? 되고 말고요? 20대 아니셨어요? 내일 모레 30이라서. 네, 그러니까. 네. 여태까지 하던 컨텐츠 말고 새로운 걸 준비해봤잖아요. 책으로 만나기로 한 게 첫 시간인데 추천해주신 책이 저는 처음 접했거든요. 풍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동안. 네. 저는 진짜 이 책 속의 콘텐츠를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네. 뭐든지 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네. 첫 책을 뭘로 할지 고민이 많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항상 인생 책 하면 떠오르는 그런 책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5분도 안 돼서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인생책이구나. 2013년에 처음 출간이 된 책인데 2023년 작년에 다시 재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읽은 책인데도 재출간된 책을 다시 한번 사봤는데 네. 재출간에 덧붙여라는 짧은 글이 앞에 추가가 되었어요. 네. 근데 거기 보니까 그동안 받았던 후기들 중에 좋았던 후기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놨는데 정말 제 마음과 똑같은 후기들이 막 많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여러 변곡점마다 읽고 싶은 책이다. 흔들릴 때 확신을 찾을 수 있었다. 머리맡에 두고 힘들 때마다 펼쳐본다. 이런 후기들이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인생책. 우와. 바로 카피라이터 박홍현님의 8단어입니다. 카피라이터시군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군요. 아니, 기피디님 한다면 합니다. 네. 뭘 특별히 결정할 것도 없었어요. 더덕님은 읽으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느낌이? 이분이 제일기획이 난다긴다 할 때 카피라이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계를 주름잡았던 시절에 정말 그 중심에 서 있으셨던 분이라 시대를 읽기도 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수성도 응축해서 문장으로 표현해야 되는 분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읽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던 분이구나. 그거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되게 생각도 깊으시고 네. 센스도 있으신데 또 되게 겸손하시잖아요. 저를 믿지 마세요. 맞아. 제 말이 다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볼 때마다 진짜 본받고 싶은 어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제목은 8단어인데 부제가 또 따로 있어요.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래서 인생을 대하는 자세를 이 박웅현 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8개의 키워드로 풀어낸 책인데요. 네. 그 8단어가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그리고 인생입니다. 8단어를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볼 건데요. 1장은 자존이에요. 네. 이 자존에는 당신 안에 별을 찾아서 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 챕터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듣고 이분은 자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네. 자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네.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두 분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거. 너무 좋아요. 제가 이래서 더덕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예상했던 답이랑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답을 딱 듣고 나면은 너무 좋다, 너무 멋있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우리 기피디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더덕님이 아닐까. 강요를 하시는군요. 아닌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법정이야 여기 함정에 법정. 빠지는 거죠. 얘기해보세요. 진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지. 아, 정말 걱정 없는 상황인데 그 걱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이어서 그리고 사실은 그 걱정이라는 게 다 없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문제는 생기는 건데 문제가 없길 바라는 거는 그게 도리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그냥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 능력? 뭐 이런 거? 아,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일단은 상정을 했네요. 인생엔 문제가 인생은 온다. 고입니다. 아, 네, 인생은 고다. Life is difficult. 네, 그래서 그 고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쵸. 그거를 거부하면 힘들지 않을까요? 이 책을 읽으신 것 같아요. 이거 5번째 챕터 현재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읽고 오신 줄 알았어요. 아이, 뭐. 제가 이미 이 다 아는 정도 거라서 안 됩니다. 읽으신 아이, 거군요. 그렇게 얘기하면 겸손하지 못해서 안 되고. 그냥 뭐, 네. 평소대로 하세요. 네. 안 겸손하게. 저 안 겸손해요, 사실은. 이 책의 저자가 겸손하다고 얘기해서 겸손한 척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여기 자존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네. 이 박응현님이 우리가 자존을 가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아이들 각자가 가진 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을 그 안에서 끄집어내려고 하기보다는 기준점을 바깥에 찍어놓고 모든 아이들을 다 그 기준점으로 끌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모두가 다 다르게 생긴 사람들인데 이 기준점을 하나로 두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남들과 다르면 눈치를 보게 되고 자존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려면 기준점을 그 사람 안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점을 찍어서 그것들을 연결하다 보면 하나의 별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1장 자존의 부재가 당신 안에 별을 찾아서입니다. 카피라이터다우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존 챕터에서 be yourself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요. 자기 자신이 되어라.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다. 나 자신이면 충분하다. 맞아. 이렇게 자존 챕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너는 너 자신이면 충분하다. 8단어 이제 첫 번째 키워드 끝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본질인데요. 이번 장의 부제는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입니다. 에르메스라는 그 명품 브랜드의 지면 광고 카피라고 하는데요.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래요. 실제로 현대사회로 올수록 모든 것이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동안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본질인 거죠. 박웅현님은 이제 요즘처럼 빠른 급류 속에서 그 물살을 따라가려고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본질과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본질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킬링타임일 수밖에 없는 컴퓨터 게임이 프로게이머에게는 본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본질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래요. 나에게 무엇이 진짜 도움이 될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1장의 자존 다음으로 본질이 나오는 이유인 것 같아요. 두 개가 연결되는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고전인데요. 이 고전의 부제는 클래식, 그 견고한 영혼의 성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이 시간에 굴복을 한다고 해요. 온 세상을 품을 것 같던 사랑도 다 지워지고 아름답던 얼굴도 다 시들고 뭔가 치욕스러웠던 순간이나 찬란했던 순간도 결국엔 다 희미해지는데 시간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것이 바로 고전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고전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고전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고전은 본질적인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서 고전이 또 본질 다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 이런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각 장의 내용들이 다 좋은데
앞장과 뒷장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런 흐름까지 고려해서 쓴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마음에 든 책이었습니다. 이 박웅현님은 이제 클래식을 뭐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닌데 나중에 클래식을 알고 난 이후로 삶이 많이 풍요로워졌대요. 그래서 고전을 궁금해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저기서 도움도 받고 책도 읽어보고 발견하고 알려고 하래요. 그러니까 얕게 뭐 지식을 대충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알고 깊이 보고 깊게 들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명품이라고 말하는 그런 비싼 가방들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걸 명품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냥 고가품. 걔네는 비싼 거지 명품이 아니다. 진짜 명품은 고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클래식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아직도 클래식을 들었는데 막 깊은 감동을 느끼거나 풍요로운 뭐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데 더덕님은 좋아하시잖아요. 아, 클래식 음악이요? 네. 아주 얕아요, 저는. 얕게 좋아하는. 그림도 좋아하시고. 아, 네, 그것도 그렇지 얕아요. 않나요? 네. 얕은데 좋아하는 딱 그 분야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클래식 중에서도 좋아하는 작곡가? 저는 찰콥스키하고 라흐마니노프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고 미술은 인상파화가 아주 얕아요. 그 정도밖에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더 인생이 풍요로워진 거를 느끼시나요? 아, 그거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언가를 듣고 거기서 감동이 온다는 거는 되게 행복한 일인데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친절함을 베풀었을 때도 감동이고 영화를 보다가 울컥할 때도 감동이고 그럴 때 인생이 확 풍요로워지는 걸 느끼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어떤 작품을 듣거나 봤을 때도 그 느낌이 드니까 조금 더 풍요로워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 그 고전의 한도가 어딜까 잘 모르겠지만 요즘 진짜 관심 있는 거는 각 종교의 경전들? 진짜 오래됐잖아요. 갈 때까지 갔습니다. 네. 거의 뭐 2000년, 3000년 막 이렇게 된 경전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으니까 거기서 품고 있는 건 뭘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지금 좀 궁극의 클래식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클래식을 거기까지 연결을 못 해봤는데 고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기준, 기간 이런 게 의미를 가지는 게 컨텐츠가 얼마 동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했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클래식 음악은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경전에 비해선 역사가 되게 짧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짧지만 고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화도 존재하거든요. 책 같은 경우는 좀 더 범위가 넓어서 아주 가까운 시대도 있고 아주 먼 시대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무조건 아주 오래됐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간이 좀 덜 됐다고 해서 무조건 덜 좋은 것도 아닌데 대신에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를 이 저자도 고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더덕님 같은 경우는 회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세요. 저는 이번에 유럽 갔을 때도 회화는 피했습니다. 피하기까지. 아무 느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시간 낭비에 해당해요. 도리어 그때 도시를 걸으면 더 느낌이 와요. 그렇게 보면 사람마다 느끼는 분야가 다르고 해서 이런 것도 잘못하면 강박이 되거든요. 저 사람은 네. 이 그림을 보고서 느낌을 받는데 난 못 받네. 저 사람은 클래식을 들으면서 감동받는데 난 못 받으니까 나는 수준이 낮은 거야 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그 자존으로 돌아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는 와. 쭉 흘러간 거에서 거꾸로 한번 가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4장으로 넘어가가지고요. 네 번째 단어는 견이에요. 이게 한자로 볼견자인데요. 이번 장의 부제는 이 단어의 대단함에 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견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웅현 님이 카피라이터로 일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강의 요청을 많이 받는데요. 이렇게 강의를 수락하고 강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창의력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대요. 근데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창의력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했대요. 그러면서 전 세계 어느 대학에도 창의력 학과가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창의력은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창의력은 어떻게 해야 키울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더니 경험을 할 것. 단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것. 이거였대요. 그래서 이 책에서 표현하기를 대충 흘려보고 흘려듣는 것을 시청이라고 하고요. 깊게 보고 깊게 듣는 거를 견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하지 말고 견문을 해라. 그러면 제대로 경험할 수 있고 창의력이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분도 견문을 하려고 했더니 그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되게 행복해졌대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는 스쳐 지나가던 바람도 축복이고 강물도 기적이더라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장에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 것인 게 인생이더라 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좀 의미가 애매한 것 같아서 여러 번 읽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 것인 게 인생이더라. 맞아요. 아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무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주목해서 살자. 제대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방견문록이지 동방시청록이 아닌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시청에서 웃으신 건가요? 네. 그렇군요. 갑자기 시청에서 웃으시길래 무슨 생각을 하시나 궁금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아마 저자가 제 앞에 있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견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무엇을 견이라 할 수 있나? 무엇을 시청이라고 할 수 있나? 에 대한 질문 또는 예시를 물었을 것 같아요. 이 책에 써놓으셨죠? 네,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인상 깊었던 게 처음에 소개했던 그 간장게장 시 있잖아요. 네. 그 시를 저 독서 모임 할 때 한번 읽고 나서 이거 간장게장이 너무 가슴 아픈데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여기에 딱 그 소개하신 걸 보면서 맞아. 시인들은 대단하다. 우리는 그냥 맛있다고 와구와구 먹을 걸. 그걸 그렇게 보는구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상에서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은 얼마나 귀한가 되게 부럽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사실 그 간장게장 시도 원래 제목이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인데요. 네. 그게 제 눈물 버튼이에요. 그 시만 읽으면 울컥울컥해서부터 이제 눈물이 울컥울컥 나다가 마지막에 뭐 불 끄고 잘 시간이야 하면 이제 저는 오열을 하거든요. 진짜 막 이렇게 울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 책에 그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읽었는데 읽은 날 전날에 제가 제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간장게장에 밥 5공기 먹은 얘기를 거예요. 친구 생각이 나서 눈물이 쏙 들어가서 처음으로 안 울고 그 시를 읽었어요. 친구가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셨네요. 근데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한테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은 게 저는 그 빨래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닥 빨래에 감흥이 없어요. 왜 사람마다 빨래나 설거지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막 요리하고 만드는 거가 기분 좋아지지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디선가 누가 빨래할 때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한테 딱 오면서 어느 날 빨래를 했는데 그게 바람에 살랑살랑 날리면서 그 평온함, 일상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항상 있을 수 있는 오늘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기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네, 빨래도 못하고 병원에 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워 계셨잖아요. 채원쌤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빨래 안 해서서. 누워 계셨단 말이지. 빨래 안 해서 좋았다고요? 이런 감성 파괴자. 그런 일상이 너무 감사하다는 게 어느 날 확 느껴질 때는 진짜 빨래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견하는 how to.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간장게장도 그렇고
사과를 우리가 진짜 여러 번 봤잖아요. 사과는 너무 흔한 과일이니까. 그런데 사과를 제대로 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사과를 정말로 눈으로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만져도 보고 한 입 깨물어도 보고 온전히 그것에 집중해서 마치 이걸 오늘 처음 본 사람처럼 그렇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것도 기억 남아요. 부처한테 수행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잘 먹고 잘 잔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게 무슨 수행입니까? 했더니 너는 먹을 때 딴 생각을 하고 잘 때 다음날 걱정하느라 잘 못 자지 않냐. 나는 먹을 때 먹고 잘 때 잔다. 그게 수행이다. 그게 볼 때 보고 경험할 때 경험하고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온몸에 센서를 켜는 거랑 좀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 명상 원리랑도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 똑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감성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똑같은데 왜 가?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갈 때마다 다른 게 느껴지시는 다른 게 보이고 다른 게 느껴지는데 왜 같다고 얘기하지? 라는 게 좀 있어요. 아, 그게 우리 민족의 특인 것 같아요. 일단 깃발을 꽂고 찍었으면 됐어. 클리어. 다음 꽃.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식이라고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닌가, 정보라고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째 단어는 현재입니다. 부제가 조금 어감이 조금 그런데요. 부제가 개처럼 살자예요. 맞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잃는 게 큰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내가 이 선택을 해놓고도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저거를 선택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덜 후회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박웅현 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선택을 하고 나면 답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답이 지금 내 앞에 있지 않다면 답은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현재입니다. 이 장의 부제가 개처럼 살자였잖아요. 네. 개들은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맞아. 잠을 잘 때는 내일 내가 꼬리를 몇 번 칠 건지 이런 걱정을 안 한대요. 그냥 그저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 온전히 즐기면서 집중을 한대요. 종종 후배들이 박웅현님한테 좀 고민을 많이 털어놓곤 한대요. 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아니면은 제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까요? 아니면 유학을 갈까요? 막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이제 박웅현님이 그 답을 말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박웅현님은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하나를 선택해라. 그리고 나서 그 선택을 옳은 걸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택을 옳게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돌아보지 않는 것. 내가 만약에 저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하는 순간 지금 내가 한 선택은 오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답으로 만들려면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이상 지금 내가 맞닥뜨린 이 현재 이것이 바로 정답이다. 내 앞에 답이 있다. 현재가 답이다. 라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존중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요게 또 앞장에 견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눈앞에 마주하는 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존중해서 잘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장을 마무리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만약 삶은 순간의 합이라는 말에 동의하신다면 찬란한 순간을 잡으세요. 자신의 선택을 옳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현재를 믿으세요. 순간순간 의미를 부여하면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질문하고 싶어졌어요.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저자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이게 가장 저자에게요? 전 저한테 하는 질문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놀라시고 그러세요? 저한테 그 자극이 되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배우자, 남편. 돌아보지 말라는 말에서 소금 기둥도 떠올랐고 벽에 다 떠올랐는데
이 키워드가 제일 어려운 키워드 같아요.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르게 보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여기서 그걸 최대한 잘 살리려는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배우자란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에 작가님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얘기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다 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사랑의 유효기간 같은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건 맞지만 이걸 잘못 해석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으니 끝없이 밀어붙여라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 뜻이 아니라 현재 눈앞에 있는 현재 내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걸 기반으로 그 다음을 나가라는 의미로 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냥 고집부리라는 얘기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그분 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맥락상 이게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든지 일단 선택을 하면은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패는 실패했다는 거 인정하면 또 다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내고 또 시작하는 거니까 다음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실패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내게 맞다라고 생각하에 그냥 밀어붙이는 것도 다시 돌아가서 배우자랑도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행복하게 살라고 얘기는 하지만 도저히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 막 폭력적이라든지. 근데 이거를 고집 부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혼해라 이 뜻 절대로 아닙니다. 네. 6번째 키워드는 권위인데요. 여기의 부제는 동의되지 않는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불합리한 권위에 복종하지 말자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직함 앞에서 약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의사, 판사, 변호사, 뭐 교수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조금 주눅이 들거나 약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훌륭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또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맞아. 그런데도 우리가 그 직함을 권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회장님이 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회장님 한번 만나려면은 막 무슨 마호가니 가구로 치장된 대리석이 있는 긴 복도를 지나야 되는데 이 복도를 걸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주눅이 들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런 식으로 권위를 조장하고 우리는 또 너무 쉽게 그런 권위에 굴복을 하는데 박웅현님은 이렇게 만들어진 권위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은 강자에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약자에게 고개를 푹 숙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누군가가 오해를 할까봐 덧붙이는 말이 물론 강자가 다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만약에 내가 어떤 직함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정말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기분 좋게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면 된다고 해요. 모든 권위에 굴복하지 말라가 아니라 동의되지 않는 권위에는 굴복하지 말고 불합리한 권위에 복종하지 말자는 게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건가 말 건가 하는 판단은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공감됩니다. 앞에 있었던 얘기랑 그대로 다시 연결되네요. 자존, 기준점 다 연결이 돼서 결국은 권위는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사회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준 권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주었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하는 건 맞지만 그리고 마호가니보다는 저는 상들리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럽의 궁전을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나라 사실은 궁전이 작아요. 경복궁 같은 데가.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데 유럽의 궁전을 딱 들어가면 뭐야? 왜 이렇게 길어? 복도가. 그러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해놨고 한참을 들어가야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공간으로 일단 압도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단지 비유가 좀 다를 뿐. 마호가니가 아니라 샹들리에다. 네. 회장님을 잘 못 만나 보셔가지고요. 회장님을 만난 일이 뭐가 네,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복도를 안 걸어봐가지고. 그렇죠. 저는 왕궁만 걸어봤지 회장실로 들어가는 복도는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봤지. 저도 드라마에서만 봤어요. 7번째 키워드는 소통이에요. 소통. 부제는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힘. 그러면서 이번 장에서는 소통이 안 되는 3가지 문제점
그리고 소통을 위한 3가지 자세를 소개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생각 자체가 달라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예를 드는데 제 생각에는 요즘 시대에는 T와 F가 조금 더 올바른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F들은 공감을 원하고 T들은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서로의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소통이 제대로 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커뮤니케이션이다 하면은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던지면 받는 사람이 이거를 받잖아요. 근데 이 과정은 맞는데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무엇을 받고 싶은지 생각을 해서 주는 게 소통을 위한 첫걸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I told you라고 얘기하지만 얘기한 게 아니죠. 그렇죠. 얘기를 했지만 얘기를 한 게 아니죠. 또 두 번째 문제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든 예가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인 시골 마을인데 영어로 써있는 광고판 아니면 주술 호응이 되지 않는 비문으로 쓴 안내문 그리고 10대, 20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데 한자어로 가득한 안내문 이거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소통을 하려면 문맥을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문맥을 잘 파악하는 거는 지혜고 센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맥을 잘 파악한 예로 서희 장군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주더라고요. 그들이 와서 얘기를 한 게 너네를 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그 문맥을 파악했기 때문에 서희 장군이 강동 육주까지 얻어내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거는 문맥을 잘 파악한 지혜와 센스다라는 거를 예로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문맥만 잘 파악해도 상대를 배려하면서 소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로 든 거는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말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뭔데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PD님 지금 누구 떠올랐어요? 아니요. 아무도 안 떠올랐어요. 아무도. 너무 크게 웃으셨는데. 아니 그 답답함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토론을 하거나 뭐 디베이트 얼마 전에 그런 책을 쓰신 분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럴 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조리 있게 얘기하는 게 연습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못하게 되고 설명을 못했는데 상대방은 당연히 이해 못했고 그러면서 거기서 생기는 오해와 답답함과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디자인해서 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생각을 디자인해서 말하기만 해도 훨씬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웅현님은 그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소감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거기에 나오는 수상소감 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센스있게 말을 잘 하잖아요. 말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래야 사람들 기억에 오래 남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왜냐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으니까. 그 힘은 소통에서 나오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이분이 마케터고 이런 광고 카피라이터 많이 쓰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쪽으로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한 게 느껴지네요. 스피치라고 표현했지만 그 짧은 광고 카피? 이게 사실은 스피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썸네일하고도 관계가 좀 되네요. 앞에 있는 얘기랑 연결이 되는데 진정성이 없이 던지는 썸네일은 문제가 되지만 저 사람한테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아주 짧고 웅축돼서 던지는 거. 이제 마지막 키워드. 마지막은 인생입니다. 이 인생 키워드의 부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바람에 실려가다 닿은 곳에 싹 틔우는 민들레 씨앗처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들레 씨앗도 자기가 뭔가 양지 바르고 촉촉한 땅 위에 닿고 싶을 거잖아요. 하지만 어디에 닿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원하지 않는 곳에 내려앉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닿은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태어날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거를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 말고
그냥 내가 태어난 환경에서 시작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3가지 팁을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인생에 공짜 없습니다. 내가 보낸 하루하루가 쌓여서 언젠가는 내 인생으로 돌아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둘째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길게 봐야지 뭐 할 때마다 일희일비 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그냥 묵묵히 내가 생각하는 본질이 뭔지 내 안에 실력이 있다는 자존을 가지고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장 현명한 판단을 신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셔터를 내리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 이 책의 핵심을 정리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요 구절 소개하면서 8단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되는 대로 삽시다. 되는 대로 살되 인생에는 공짜가 없으니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살피고 질 땐 지더라도 언제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답이 정답이니 아무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면서 그것을 옳게 만들면서 삽시다. 이렇게 끝납니다. 저 방금 이거 읽으면서 또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왜 전 소름이 안 돋는지 모르겠지만 강박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전 떠올랐어요. 강박을 가지는 경우가 특히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하실 때 훨씬 더 추진력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내가 현재 만들어낸 건강 커피라이트라든가 내가 만든 기획안이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고 현재 내 선택이니까 이걸 갖고 그 다음을 또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의미가 좀 느껴져서 공감이 되게 많이 돼요. 제가 살고 싶은 모습이네요. 되는 대로 사는 거. 아, 저랑 살고 싶다는 줄 알았어요. 어머. 아까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살고 싶다고 네. 했잖아요. 그거랑 되게 같은 말인데 조금 더 임팩트 있고 멋지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표현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살면서 내공을 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분은 본인 직업을 최대한 활용하실 줄 알았고 그리고 그 직업에 맞는 분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을 때 그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언어 선택이나 아니면 예를 선택하는 능력이 아주 좋으신 분인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책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확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어서도 사랑을 받고 또 재출간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좋은 책 소개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책입니다. 아, 네. 다음에도 인생책이라고 그러실 거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인생책 말고. 그 용어를 바꿔야죠. 이분한테 배워서 새로운 뭔가 단어를 아니면 그냥 똑같이 인생책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럼 저 사람은 제 2번째 인생책입니다. 그렇죠. 그게 훨씬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덕분에 정말 이틀이 행복했습니다. 감사해요. 네, 저도 다시 읽어가지고 되게 네. 좋았어요. 그리고 저 이 책을 딸한테 주고 싶더라고요. 읽어보라고 맞아요. 권해주고 싶은 게 이분도 딸한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 해놓으신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읽어보라 그러면 지금 당장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읽는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이거 다시 읽으면서 네.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서 저는 이제 딸이 이걸 읽기에는 너무 어려가지고 친구 것도 하나 더 주문을 했어요. 그게 접니까? 왜 오늘 이러세요? 하나 더 주문을 하려고요. 진짜. 김PD님 왜 이래요? 이게 제 캐릭터예요. 네. 방송용 캐릭터. 다른 페르소나. 갈수록 귀여워지지. 저 거짓말 못하나봐요.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 있는 대로만 거짓말 얘기하셔야 바로 돼요. 들통났어요. 그럼요. 이 책의 부제가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매번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인생의 방향을 딱 잡아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무기력에 빠졌거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동기가 필요하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책을 꽤 여러 번 읽었는데 우연히 올해 1월에 이 책을 다시 읽게 됐어요. 근데
1월에 읽기 정말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새해가 되면은 뭔가 새롭게 살아가고 뭐 다들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내 마음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부러 1월이 되면 이 책을 찾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될 때 또는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센스. 네. 네. 저희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우주 최강 미모를 자랑하는 우리 채은쌤하고 만나니까 일단 화면이 화사하고 좋네. 그죠? 그럼요. 너무 행복해졌어요. 우리 자주 만나요. 네. 다음 책도 네, 또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